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1년 내내 요새 같은 기온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정말 따뜻한데요. 자,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벚꽃을 비롯한 다양한 꽃들 만개할 것 같죠? 그래서 이번 대선인 5월 9일 이른바 장미대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대선이라는 무자비한 권력 현상과 꽃이라는 자연의 대표적 아름다움을 연결해서 부르는 거 이거 좀 어색합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은 그대로 그 순수함을 우리가 지켜줘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 자, 그 순수함을 지키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하루 되시기 바라면서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포토라인이 아닙니다. 포토전 탈취장치 19년 오직 한 길. 포토전 탈취장치 명품만을 고집해온 센텍. 대표이사 권용석입니다. 하수관 악취, 공장 유해 악취 이제 포토존에 맡겨주세요. 대표이사가 보증합니다. 센텍 센데 1544-8785. 거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2588 박서연. 어머, 내가? 하긴 고객님들이 대리운전 부르면서 예쁜 소연이 목소리 듣고 집에 가야지 라고들 하셔. 너 잘났어 2588 꽃보다 박소연 2588. 자,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가 일본 출장 관계로요. 한국경제신문의 박종석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종석 기자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대우조선해양 얘기부터 할 수밖에 없어요. 또다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신규 자금 지원과 출자 전환, 상환 유예를 합쳐 6조 7천억 원을 추가 지원해서 대우조선해양을 일단 살리기로 했습니다. 2015년 10월 청와대 서별관 회의 결정으로 4조 2천억 원을 지원받은 대우조선은 1년 5개월 만에 다시 대규모 자금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정부는 어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대우조선 추가 지원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우조선은 선박 수주가 사실상 끊기면서 내년 말까지 최대 5조 원의 자금이 부족해 도산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신규 자금 지원은 2조 9천억 원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절반씩 분담합니다. 예. 모든 채권자는 2조 9,100억 원의 무담보 채권도 출자 전환할 예정입니다. 출자 전환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빌려준 돈을 주식으로 받는 것인데요. 경영 사정이 어려운 회사에게 빌려준 돈을 당초 계약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자 전환 규모는 국책은행 1조 6천억 원, 시중은행 5,600억 원, 사채권자 7,500억 원 등입니다. 시중은행과 사채권자는 8,900억 원의 채무도 상환을 유예합니다. 빚을 나중에 받도록 하는 것이지요. 예. 변수는 없나요? 변수?
네, 정부는 모든 채권자가 채무 재조정에 동의하면 이같이 지원하고 어떠한 당사자든지 못하게 지원을 못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이른바 프리패키지드 플랜, P플랜이라고 하는데요. 예. 초단기 법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강제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이게 사실 우리 세금 쏟아붓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 밑빠지독에 물 붓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회생 가능성이 불투명한 대우조선에 6조 7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조선업 구조조정을 2년 뒤로 미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부는 지난 2015년에 대우조선에 4조 2천억 원을 지원해주면서 더 이상 추가 지원은 없다고 단언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거짓말이 됐습니다. 정부는 대우조선이 파산하면 최대 59조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 지경이 되도록 무엇을 했느냐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정부는 대우조선 해양에 숨통을 터진 뒤에 매각을 해서 궁극적으로 조선업을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양강 체제로 만들겠다는 보관을 내놨습니다만 대우조선이 제대로 팔릴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려의 시선이 큽니다. 예. 자, 이제 주제를 바꿔보죠. 어제 그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했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장차관급 국립대 총장, 고위공무원단 등 고위공직자 1,800명에 대한 정기재산 변동 신고 내역을 어제 관보에 공개했습니다. 작년 말 기준이면서 재산에는 배우자, 부모와 자녀 재산이 포함됩니다. 재산 현황을 보니까 고위공직자 76.8%는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은 13억 5,500만 원으로 전년보다 7,600만 원 증가했습니다. 부동산이 오르고 주식이 오르면서 이런 영향들이 컸습니다. 예. 제일 돈 많은 사람 누구예요? 중앙부처 장관급 이상 고위직에서는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43억 원으로 재산을 신고해서 최고 부자로 꼽혔습니다. 부동산 18억 원, 예금 19억 원, 주식 1억 5천만 원 등을 신고했습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37억 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36억 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31억 원 순이었습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년보다 8천여만 원 줄어든 7억 4천여만 원을 신고해서 국무위원 중에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국무위원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최근 1년 새 3억 6천만 원이 늘어난 25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근데 대선 후보들 재산도 나왔죠? 네, 일부지만, 일부,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재산이 가장 많은 대통령 선거 주자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로 1,195억 원이었습니다. 안 전 대표 재산은 지난해보다 433억 원이 줄었는데요. 주식 떨어져서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안 전 대표가 보유한 안랩 주식 가치가 하락해서 평가액이 줄었습니다. 대선주자 재산 2위와 3위는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 48억 원, 남경필 경기지사 40억 원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 재산이 26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재산은 9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현역 의원이 아니어서 문재인 전 대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는데요. 지난해 3월 신고에서 문 전 대표의 재산은 14억 원이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억 5천만 원으로 대선 후보 가운데 재산이 가장 적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은 37억 원으로 전년보다 2억 2천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삼성동 자택 가격 변동이 주요 증가 원인입니다. 근데요, 전 이거 보면서 어제 저도 이거 봤거든요. 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거 공시지가로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금이나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확실하게 그 정확하게 금액을 알 수가 있지만 이게 예를 들면 공직자 아파트 두 채 갖고 있어요. 강남에 두 채 갖고 있는데 재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강남 아파트 두 채가 13억이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공시지가가 이제 세금을 과세하는 그렇죠. 기초가 되기 때문에 시가보다는 30% 정도 낮게 그렇게 나오고 뭐 실제로는 거래가 없다 뭐 그런 이유로 가격을 좀 낮춰도 이걸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뭐 어떤 사람은 20억이다. 어떤 사람은 제가 볼 때 가만히 보면 곱하기 2.5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산을. 예? 실거래가 보면은. 예?
그래서 좀 이걸 좀 그 공시지가 말고 실거래가로 해야지 이게 국민들이 좀 와닿고서 야, 저 사람 저거 돈 저 정도 벌었으면 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 텐데 이건 도대체 뭐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한때는 공시지가 안 썼어요, 제 기억으로는. 아, 그렇습니까? 예. 아이고, 자, 로봇세 논쟁이 불붙고 있다고 하는데 로봇도 없는데 무슨 로봇세 그 세금을 매겨요? 네, 그 인간의 일자리를 차지하는 로봇에 세금을 부과해야 하느냐 네. 이런 걸 놓고 정치권, 산업계, 학계에서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로봇세 부과 논의가 시작된 건 지난해 유럽 의회였습니다. 네. 메디 델보 의원이 기업 이익에 로봇이 기여한 비중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요는 이익을 따져보고 로봇에 과세를 해서 사회보장기금을 충당하겠다는 것인데요. 로봇의 논쟁에 다시 불을 붙인 것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입니다. 예. 그는 지난 17일 앞으로 20년간 로봇이 많은 노동자를 대체할 것이라면서 로봇에 세금을 부과하면 자동화 속도를 늦추고 복지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게이츠는 연봉 5만 달러를 받는 공장 노동자는 예. 수입에서 소득세와 사회보장 부담금을 낸다면서 로봇이 동일한 일을 하면 동일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경제학자들은 반대한다며요? 예? 네, 그렇습니다. 레리 서머스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6일 항공기 탑승권 발급 기계나 모바일 뱅킹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며 그렇다고 해서 이런 기술에 과세를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는 로봇은 단순한 자동화 설비가 아니라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로봇을 일자리 약탈의 주범으로 몰아서 과세할 논리적 근거가 약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경제학자 중에서도 로버트 실러 예일대 경제학과 교수 같은 사람들은 인공지능 가상비서인 구글 홈이나 아마존 알렉사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자율주행차 택시 회사인 싱가포르의 뉴토노미가 택시 기사를 대체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혁신 덕분에 일자리가 늘어나더라도 일시적인 소득세 형태로 로봇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노동자들이 다른 기술을 배우는데 필요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재원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박종석 기자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박하선입니다. 끓는 물에 3도 화상을 입은 어린 동생과 장애를 가진 부모님을 대신해 선혜는 일찍 어른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장학금을 받으며 변호사를 꿈꿨지만 지금은 빨리 졸업해서 생계에 보탬이 되고픈 생각뿐입니다. 꿈을 접기엔 너무 어린 15살. 선혜와 같은 아이들이 걱정 없이 꿈꾸도록 지원하는 월드비전 꿈꾸는 아이들. 아이들의 소중한 미래를 위해 지금 월드비전으로 전화주세요.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YTN 기상캐스터 이혜민입니다. 우리가 흔히 무언가를 펑펑 쓰는 모습을 보고 물 쓰듯 한다는 표현을 하죠. 그만큼 물을 편하게 많이 써왔는데요. 그 결과 우리나라는 2025년에 물 기근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물 부족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매년 3월 22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입니다. 세수할 때는 물을 받아서 하기, 양치할 때 물컵 사용하기, 설거지통 사용하기 등 생활 속 작은 습관들로 물의 소중함을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물 절약은 더 가까이, 낭비는 저 멀리. 좋은 습관으로 소중한 자원, 물을 보호합시다.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든 재산을 항일운동에 바치며 안중근 의사를 도와 독립운동에 앞장서다 순국한 고려인 최재형. 조국 독립을 위한 불꽃이 되었던 수많은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지 80년이 지났습니다. 남다른 교육열과 강인한 인내력으로 삶의 터전을 일궈낸 고려인들. 조국의 얼을 이어가고 있는 고려인은 통일 한국의 미래를 위한 큰 자산입니다. 이 캠페인은 72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버팀목 재외동포재단이 함께합니다.
남친 폰도 여친 폰도 폰은 달라도 충전은 팝팝팝 집에서도 차에서도 장소는 달라도 충전은 팝팝팝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 충전기 브랜드 팝팝팝 콘이 아니라 폰 팝폰 굿락투유 당신에게 좋은 건강 유산균 굿락투유 장 건강엔 굿락투유 소중한 당신이니까 장이 건강하게 생활이 건강하게 매일매일 굿락투유 굴락투유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도 이 4부를 시작할 텐데요. 광고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미세먼지 황사 힘드시죠? 콜록콜록 미널 F 가래에도 미널 F 목 아파도 맞다 미널 F 모두 역시 미널 F 더 큰 병 되기 전에 기침 가래 인후통엔 모두 미널 F 경남세야. 안녕하세요, 지드래곤입니다. 실시한 건 시작도 안 하는 제가 요즘 뭐하고 지내는지 아세요? 바로 레볼루션을 한다는 거 그 자체가 레볼루션. 리니지 2 레볼루션. 지금 다운로드 받으세요. 12세 이용가. 출발 새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 같은 한마디. 늙을 사랑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좋아해야 해. 설령 거기서부터 슬픔이 생겨나더라도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사는 따위의 쓸쓸한 짓은 하면 안 돼. 누군가를 사랑한 추억은 마음속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아. 언제까지나 기억 속에 남아서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준단다. 오늘은 야기사와 사토시의 모리사키 서점의 나날들 중에서 보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정치권이 높다 하되 출발 새 아침 아래 메이로다. 나란 일을 논하는 선비들의 이야기 공간 출발 사랑방.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선비가 되려고 노력하는 우리 셋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선비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안녕하세요. 좀 전에도 우리가 막 되려고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 자 미래전략개발연구소의 김우석 부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사자성어 하셔야죠. 네. 우리 김홍국 교수님부터. 네, 오늘 고른 사자성어는 부의세어입니다. 붙일 부자 귀자, 귀에다 탁 붙이고 간을 세자 말씀 얻자. 그래서 조심해서 살살 작은 목소리로 말하다. 이수광의 지복유설에 나오는 황희정승의 이야기인데요. 황희정승 아마 그 일화를 아실 겁니다. 소 2마리를 일을 시키는 농부를 보고 황희정승이 어떤 소가 더 잘하느냐, 일 잘하느냐 물었더니 맞아요. 조심스럽게
소가 듣는데 기분 나쁘다. 일 못한다고 하면 그 소 얼마나 기분 나쁘겠느냐. 그 농부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동물들도 다 감정으로 압니다. 다시 말해서 경박한 말을 조심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네. 이런 뜻인데요. 최근에 뭐 대선 주자들 무슨 뭐 자살을 언급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남들을 뭐 근거 없는 악의적인 헐뜯음이라든가 또 야권에서도 또 뭐 네거티브 뭐 공방들 사실은 검증이 필요한 건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말로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 그리고 필요한 말 진실을 규명하는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부이세요 골랐습니다. 자, 김석 부사장님. 저는 오늘은 사자 신조를 했습니다. 내 스타일이야. 그게. 내로 너 불. 아하. 내가 하면 로맨스, 내가 하면은 불륜. 이런 얘기인데요. 그 지난주에 이번 주에 굉장히 그 뜨거웠던 게 전두환 표총 관련해서 안희정 그 지사가 반격을 가하는 게 페이스북에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거를 간단하게 다시 인용을 하면서 대신하겠습니다. 자신에게는 관대, 타인에겐 냉정. 자신들의 발언은 정책 비판, 타인의 비판은 네거티브인가.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 얘기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은석 부소장님이 지금 경선 현장 투표 결과를 추정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당 선관위는 뭐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정되는 일부 문서리 유출됐다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근거 없는 자료다 이거죠. 신뢰할 수 없는 근거 없는 자료다. 이게 민주당 선관 더불어민주당 선관위의 얘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김홍국 교수님은. 현재까지 진상조사위가 꾸려졌습니다. 거기서 이제 당시 현장에서 있었던 6명의 지역위원장들이 그 지역위원장 카톡방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라는 것이 현재 나온 진상조사의 뭐 중간 과정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과연 왜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누가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한 건지 이런 부분을 아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바람직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그런 게 적폐 아니에요? 그런 게? 문제죠. 왜냐하면 그런데 실제 제가 이제 과거 현장에서 취재를 해보면 사실은 다 서로 내부에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를 캠프별로 조사하고 뭐 보고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언론은 이제 그걸 파악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거를 공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을 공개하면서 사실상 이미 유출이 된 상황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선관위가 엄정하게 또 조사를 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결국은 뭐 정당 왜 이렇게 됐다고 추론하세요? 일단은 첫 번째는 저는 상황에 대해서 각 캠프별로 일단 이 상황 파악을 해야 되는 점이 있고요. 그런데 그중에 만일의 경우 일부라도 우리가 뭐 앞서고 있는 대세론에 대한 것들을 보여준다거나 또는 일부 후보가 낮은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판을 확정하려는 그런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인지 아직은 저는 왜냐하면 조사가 정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은 유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은석 부소장님. 안희정 지사가 얘기를 했잖아요. 수사 의뢰를 했으면 좋겠다. 오늘 박영선 의원도 수사 의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선관위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특별하게 신뢰가 없다. 뭐 신뢰할 수 없는 그 근거 없는 자료다 이렇게 주장할 게 아니라 뭐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거죠. 예. 그래서 뭐 그걸 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차피 그 SNS 상에 하는 거 추적하면은 원점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간단한 걸 놔두고서는 왜 돌아가는지 그건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아까 왜 그랬을까? 사실 사전 투표 제도가 생기면서 선거 때도 각 캠프에서 열렬히 지지층은 사전 투표에 다 투표를 하라고 그래요. 그게 어떻게 보면 분위기 잡는데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국 나와가지고 선거 운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지금 지금 이번 경우를 보면은 열혈 지지층들은 현장 투표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야지 관리가 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표심을 가지고 발표를 한다, 그 공개를 한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표심에 대해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결국 이번 그 민주당 경선은 사실 본선과 같은 경선이다. 그래서 선거 관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므로 굉장히 선거관리위원회나 민주당에서는 과거의 그런 식으로 해서는 국민들한테 설득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중앙선관위, 당 선관위가 선관위, 국가기관의 선관위가 이것도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요청을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당에서 요청을 해서 국가기관이 관리를 한다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그건 당연히 국가기관의 수사에 의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상식이죠.
물론 이게 범죄 혐의가 나타나면은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저는 정당에서 일어나는 이 선거의 과정이거든요. 이것이 만일의 경우 불법적인 그런 것들로 밝혀진다면 당연히 수사 의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사법 이런 진행이 되는 선관위 의뢰에서 당에서 진행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모든 사안을 다 사법부에 뭐 형사 조치하고 그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당 내에서 그러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해달라고 요청을 하지 아예 말죠 못 들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정하게 이 경선이 진행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공정하지 못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에서 현재 그렇죠. 그래서 이제 후보들이 제기를 하고 있는데 당내 경선이라는 것은 그 절차에 후보들이 사실은 경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도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합의를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법적인 데서 정말 문제가 있는지를 제 얘기 뭐냐면 네네. 합의를 할 거면 중앙선관위에 하지 말지 뭐 자기네끼리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공정한 그런 근데 경선 관리를 지금 공정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냐. 제 얘기는 그거죠. 근데 공정한지 안 한지는 아직 사실은 아직도 공정할 수 있다. 저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아직도 이제 공정할 수 있다. 자, 근데 지금 어쨌든 이게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는 예고된 참사다. 지금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예고된 참사가 아니라 이거는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일부에서 박영선 의원하고 인터뷰를 할 때 예측 가능했으면 왜 미리 막지를 않으려고 했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김우석 부장님? 그 얘기도 참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1,000명 정도가 참관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그거를 뭐 캠프에서는 교육을 제대로 시켰다. 근데 1,000명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걸 다 막겠습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일 참관인들을 많이 파견한 게 또 문캠프예요. 문캠프에서 당연히 그걸 다 취합을 해가지고 통계를 내는 거 아니겠어요? 뭐 모든 캠프가 그건 다 했을 수 있죠. 대부분 그런데 문재인 캠프 같이 조직력이 강한 하는 더 자세히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기에서 만약에 이게 유출이 됐다 그러면 그건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수사 의뢰를 하는 게 맞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1등 후보가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져야 합니다. 이 민주당 전체 그 공신력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리드를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다른 후보가 수사 의뢰를 주장을 할 때 먼저 얘기를 못할 망정 그거를 거부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사실 이 경선의 최대의 수혜자는 1등 후보 아니겠어요? 이긴다고 하면은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국민들한테 명명백백하게 밝힐 건 밝히고 이런 자세가 본선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예고된 참사 거기에 대해서 예고된 참사라는 표현은 안 했고요. 네, 일부 언론에서 쓰고 있죠 이제. 아니 그건 아니고 정확한 워딩은 뭐냐면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관리를 했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당 차원에서 분명히 사과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자들 왜냐하면 예측이 가능했고 1,000여 명이 참석하는 데 있어서 그 관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이거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은 분명히 당 지도부와 각 캠프가 같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것은 공당의 선거 과정에서 뭐 부족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정당에서 진행되는 부분을 이 입법부와 사법부 서로 사실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관계에서 이게 범죄가 드러난다면은 사법부가 맞죠. 그렇지만 지나치게 나가는 것들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 경선 과정을 정말로 아름답게 서로 승복하고 서로 경쟁하는 정말 정책을 놓고 또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그런 경선이 돼야 되지 뭐 지나치게 사법 얘기를 바로 하는 거 그거보다는 빠르게 진상조사에서 결론을 내리고 이 부분에서 만약에 범죄와 관련된 그 범법 행위가 있다면 그것을 수사 의뢰하는 게 맞는 거죠. 최소한 정당의 자율성 저는 그 부분 존중돼야 된다고 봅니다. 수사 의뢰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 범법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인데 범법이 있다라고 하면 수사 의뢰한다라고 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거고요. 당 차원의 그건 다른 거죠. 지금 당 차원의 문제를 밖에서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 내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주자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당 주자가 수사 의뢰하자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주자끼리 그래서 그 부분을 당 지도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당 지도부가 왜 있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주 유력한 후보가 이건 수사 의뢰하자라고 하면 수사 의뢰하는 게 맞는 거죠. 아니죠. 그런 면에서는 여기서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부에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 수사 의뢰도 수사 의뢰지만 지금이라도 제도 개선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개봉해놓고 결국은 발표는 나중에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을 줄이고 아니면 개봉하는 순간 발표를 하든지 아니면은 개봉하지 말고 밀폐를 해가지고 현장에서 까가지고 결국 그걸
발표라든지 이거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하는데 지금 과정은 너무나 어중쩍지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관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그래서 지금 그 민주당 선관위에 대해서 성토들을 하는 이유가 이런 어중진 분위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분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럼요. 관리가 잘 돼야 되는 건 뭐 저도 100% 또 하나는 공감합니다. 뭐냐면 네거티브의 개념에 관한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그죠? 뭐냐면 문재인 전 대표가 우리끼리 네거티브 하지 말자. 그랬는데 안희정 지사 측에서 문재인 전 대표 돕는 분들이 네거티브 하지 않나. 이런 얘기하고요. 안희정 지사 아마 답답한 모양입니다. 도저히 지나칠 수가 없어서 작심하고 쓴다. 정 떨어진다. 질리게 만든다. 나만 옳고 나만 선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후보들 자세를 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진행되는 부분을 저는 소위 말하는 악성적인 네거티브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 검증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후보의 자질에 대해서 이 부분을 상대가 제기할 때 이것을 네거티브라고 무조건 검증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후보들의 지나친 오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안들은 다 후보자가 정말로 국정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진실로 내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지 네거티브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나가는 부분들 그리고 특히 이것이 감정적인 도를 넘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후보들이 자세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국민들께 내가 가진 자질들 그리고 그동안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 밝히고 검증받는 것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김은석 부소장님. 저는 사실이 지금 이 네거티브 공방을 좀 포지티브하게 받아들이는 지혜가 굉장히 필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2007년도에 한나라당 경선은 검증 경선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 두 당사자가 모두 대통령이 되는 과정을 겪었단 말이죠. 그런 보면 지금 1등 주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1등 주자가 이걸 무시 전략으로 계속 가면은 물론 상대편에 대한 무시도 있지만 내부의 역량에 대해서 무시하는 보지 않는 그리고 숙고하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자신의 캠프, 자질, 캠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외면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 국정 운영 과정에 있어서 불통의 우를 다시 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들이 국민 사회에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네거티브 공방은 1차적으로는 가장 그 피해를 보는 게 1등 주자다. 결국 1등 주자가 마음가짐을 바꾸고 시선을 바꾸지 않는 한은 이 부분은 끊임없이 본선 때까지 발목을 잡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김은석 부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일부에서 그 박영선 의원하고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영선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내에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봉쇄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면은 문재인 전 대표 지지자들이 막 그냥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이 문자 폭탄 보내고 온갖 입에 담을 수 있는 욕설하고 이거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이거 좀 어떻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공감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 진영이라고 해서 어떤 비판적인 얘기라든가 또는 그 후보자에 대해서 뭔가 나쁜 얘기다라고 생각이 들면 거기에 대해서 문자 폭탄을 보내고 또 감정적인 용어들 그다음에 후원금을 보냈는데 욕설을 연상케 하는 후원금을 보낸다든가 이런 부분은 그동안 소위 말하는 바 현상의 부정적인 모습이죠. 바 현상은 전 다 부정적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정치인은 정치인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정치라는 시스템을 바라보고 자기의 이념적 성향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바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하는 건 전부 다 좋아해요.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 그거는 좀 굉장히 우리나라의 정치 미래에 해악적인 측면이 좀 있다고는 보는데 어쨌든. 근데요, 전 사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들이 막 그렇게 문자 보내고 지금 있잖아요. 아까 박영선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기자들도 기사를 못 쓴대요. 무서워서. 쓰면은 거기에다가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검증도 좋고 두 분 말씀하신 대로 검증도 좋고 여러 가지가 다 좋은데 이거는 사실은 본의 아닌 입막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나. 전 이게 굉장히 건강하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좀 과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문화혁명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된다. 받는 사람들은 그런 압박을 느끼는 거거든요. 사실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나가면 문자 같은 거 오면 좀 위축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오죽하겠어요. 정치인들이 여론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고 핵심 지지층들로부터 비토를 당하는 느낌이 있으면 정말 큰 압박을 받겠죠. 그런 게 결국은 대선 과정에서 특정한 인에게 쏠리면서 다른 사람들이 입을 막고 사상의 자유를 막고
비판의 자유를 막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결국은 다음 정권의 건강성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통과 이렇게 다 불통과 그 고집 독선, 배제, 이런 패권주의, 떼거리 문화 이런 것들이 적폐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을 적폐를 해소하자고 나온 그룹에서 그거를 다시 그대로 재현하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느끼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좀 고쳐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진짜 신임을 받고 좀 박수를 받으면서 들어오고 박수를 받으면서 나오는 모습을 제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한 번도 없었죠. 네. 뭐 박영선 의원이 뭐 기자들이 기사를 못 쓴다. 과장된 좀 표현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언론이 그렇다고 해서 못 쓸 수는 없을 테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진짜 정말로 좋아하는 지도자가 정치인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그 부정적인 현상들에서 벗어나서 정말 내 후보를 왜 지지하는지 정책 얘기하고 다른 후보에 대한 뭐 비방적인 것들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악성적인 네거티브를 하는 것들은 우리 그 소위 말하는 정치인들의 팬그룹들이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만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근데 그거를 정치 지도자 하겠다는 사람이 나서가지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도자 스스로도 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스스로도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자꾸 언급을 해서 그러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100번 공감하고요. 그래야 뭐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블랙리스트로 뭐 사람을 평가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안 하는 되겠죠.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반반 뭐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그래서 정치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의 마음가짐도 정말 열려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 다음 주 초가 될 수도 있고 오늘 오후가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뭐냐 하면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은석 부장님. 할 거냐 말 거냐 이 참 검찰에서는 가장 큰 고민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조사도 조사지만 그 다음에 신병 처리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고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게 반발도 있을 수 있고 뭐 양쪽 다 반발이 있을 수 있죠.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런 면에서 검찰에서 굉장히 부담이 갖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양쪽 다 뭐 명분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는 어차피 이거는 검찰총장이 선택의 문제인데 예. 검찰총장 입장에서도 뭐 선택하기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아요.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지금 얘기를 하듯이 검찰에서 지금 눈치 보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다. 그거는 홍준표 그 지사가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했는데 뭐 그 한 사람은 아직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한 사람이 결국은 국민 통합을 통해서 다음 정권을 이어가야 하는데 그거를 위해서 나중에 뭐 어떻게 됐든 이번 기회에 그런 결단이나 이런 것들이 그 공간을 열어주는 그런 게 참 필요하다. 그래서 검찰이 소신껏 결정할 수 있도록 공간을 좀 만들어줘야 한다. 그게 정치권에서 할 일이다. 그중에서도 1위 주자가 꼭 해야 할 거고 1위 주자가 또 마침 야권이고 굉장히 그 중요한 대처점에 있던 사람이니까 지금은 그쪽에서밖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그렇지 않더라도 검찰에서는 어찌됐든 이건 원칙대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뭐 검찰 입장에서야 여러 가지 고려들이 있을 수 있지만 불구속이 원칙이잖아요. 그리고 구속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마음을 후련해하고 뭐 이런 거 아니거든요. 결국 나중에 본 그 재판에서 기소 여부나 아니면 선고 나올 때 이때 그게 가려지는 거거든요. 하지만은 예를 들면 뭐 김기춘 전 시장이나 그 종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다 구속이 됐는데 제일 윗사람 구속 안 시키는 것도 그렇고 뇌물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됐는데 받았다는 사람 구속 안 시키면 그것도 또 법리적으로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게 형평성의 문제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지금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는데 검찰이 지금 잘못된 관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구속을 해야 한다. 그래야지 국민들한테 검찰의 존재 이유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그런 게 문제고 꼭 대통령이라서가 아니라 아니 불구속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 다른 특별한 구속의 사유가 없으면은 불구속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야 증거인멸이나 뭐 도주나 이런 위험이 있는데 지금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도주를 할 수도 없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24시간 감시하고 증거인멸 못해요. 지금 다 밝혀 있고 수사가 그렇게 많이 돼 있는데 그런 면에서 실익이 없다. 아하. 그런 면에서는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목 교수님. 네.
홍준표 지사 얘기는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뭐 1위 주자가 내일은 또 3등이 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정치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검찰에서 그동안 나왔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무죄 추정 원칙 불구속 수사라는 기본 전제는 뭐냐면 그것이 무죄일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명백하게 결정을 내렸고 검찰 특검의 조사에서 이미 피의자로 입건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 정말로 엄청난 13가지 일반인들은 그중에 하나만 돼도 있잖아요. 이미 구속이 돼서 아마 엄청난 일을 겪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증거인멸,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무수하게 일어났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뭐 구속영장 당연히 청구되려 과거 뭐 법조 사회부 기자 시절에 뭐 그런 경험으로 봤을 때 당연히 될 건데요. 이 부분을 검찰 스스로가 결정하고 또 재판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가능한 언급을 자제하고 그동안에 검찰의 냉정한 조사 이번에도 검찰이 얼마나 그런 부분의 불공정 논란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철저하게 예우하고 고려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검찰이 고심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검찰과 재판부 사법부에 국민들이 그동안 지켜봤던 모습들의 헌재 결정들 이런 부분 때문에 가져야 될 당위성도 있지만 최소한도 그러나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자율성을 가지고 이 부분을 결정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뭐 자율성이 있겠죠. 지금 뭐 검찰이 누구 지시를 받겠어는 안 되는 거죠. 아니 뭐 지시를 받거나 뭐 눈치를 보거나 할 사람도 없잖아요. 사실 지금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그러니까 그 자율적으로 잘 결정을 해야 될 것. 근데 이게 결정이 빨리 내려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구속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이 선거에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는 빨리 하는 게 좋겠죠. 선거 기간이 들어가기 전에 뭐 기소를 해야 하고 구속 결정이나 이런 부분들 그 전에 해야 하니까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오늘 아니면은 다음 주 초에는 토요일 일요일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맞고 지금 이게 이 문제로 계속 국론 분열이 일어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건 결정적으로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빨리 결론을 내리고 모두가 승복하고 뭐 그 다음에 대선은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미래의 권력에 대해서 검증을 철저히 하는 그 시간을 벌어주는 게 검찰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예, 김 교수님.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이 그동안에 조사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 법을 정말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모습 보여주는 게 필요하고요. 이번에 정치권 눈치 보고 결정한다면 그것은 결국 아니죠. 역사에 또 해가 될 겁니다. 맞습니다. 정말 공명정대하고 정정당당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이번에 보여주길 바랍니다. 예. 자,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김몽국 겸임교수, 김웅석 미래전략연구소 부소장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금요일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월요일은 우리가 어떤 주제로 또 만나보게 될까요?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